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한양대학교 이기경입니다. 발표 순서는 앞에 발표하셨던 교수님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효율이 50% 이상이며 유해 배출가스가 제로에 가까운 가장 현실적인 동력원으로서 48V 시스템이 추가된 고효율 저공유 엔진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 내연기관이 탑재 대상 범위는 내연기관만을 단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복합 동력원을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 분은 미래에 대한 밝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도심지 운행 제한이라든지 엄격한 CO2 규제 강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한 자동차 시장 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규제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 모드가 실도로 테스트라고 하죠. RD라고 하는 시험 모드도 굉장히 강화되고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시작으로 이미지도 많이 악화되고 따라서 내연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내연기관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위의 그림과 같이 내연기관의 부품 수가 전기자동차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 고용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그다음 아까 전기자동차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는 아직까지는 원가가 한 1.5배 내지 2.5배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향후 한 6, 7년 정도까지는 내연기관이 캐시프로 역할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비드-19 이후에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의 막대한 투자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내연기관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향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 같고 내연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여러 전망 기관에 대해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40% 정도 되지만 그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합치면은 한 80% 정도는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2030년 이후도 내연기관이 상당 부분 점유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을 베이스로 해서 자동차 시장의 대응 전략들은 어떤 한 가지 동력원에 당장 집중하다기보다는 각 동력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의 배터리 기술들 아니면은 충전 인프라 확충들 그다음에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연료 이와 같은 적용 등을 통해서 각 동력원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 발전이 당분간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에 전망을 드렸지만 국가별로도 정책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최근 트럼프 정부 들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미온적인 반면에 중국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유럽, 미국의 순서로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것도 앞에서 이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 합동부처에서 2030년 친환경 자동차, 즉 미래 자동차 보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 수소 전기차 판매 비중이 연간 신차 판매의 33% 정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예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0% 가까이는 내연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내연기관 또한 미래화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최근 내연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ACA 차원 전주기 분석에 의한 CO2 배출하고 그다음 배터리 기술이 생각보다 좀 정체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 최근 코비드-19에 따른 투자 지원 문제 등으로 전기 자동차의 전망이 조금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최근 일본과 유럽, 미국에서는 다시 내연기관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 나와 있듯이 현재 존재하는 내연기관의 기술들만 잘 조합하더라도 열 효율 한 50% 정도는 달성되는 시나리오가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토요타라든지 그 다음에 리카르도 같은 회사들이나 연구소에서도 초희박 연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킹 프리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미 한 50%에 육박하는 프로토타입 내연기관 기술들은 개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떤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본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두 개, 이중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같은 경우는 큰 관심이 없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BMW라든지 이제 폭스바겐, 앞으로 피드백이 어떤 걸 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네.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이런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디젤 게이트라고 하는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폭스바겐, BMW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큰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 시책인 전기 자동차를 많이 따라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회사들, 토요타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는 신엔진 기술, 이런 기술 쪽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나라 현대라든지 다임러 벤처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전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회사들의 과정을 보더라도 어느 한 개의 정책 기술에 편중됨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자동차 정책들 방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일본, 미국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연료 또는 신재생 연료, efuel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연구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며, 독일은 주로 전동화를 위한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CO2 배출이 작고 아우토반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연비가 좋은 엔진으로 여전히 디젤 엔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치중하면서 초이박 연소를 통한 고효율 가솔린 엔진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올해부터 내연기관 사이즈별로 연비 25%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 내연기관도 어떤 이제 구체적인 개발 목표로 열 효율은 한 50% 이상, 뭐 53%, 55%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션은 90% 이상 줄여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와 같은 미래 내연기관에 대한 개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이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여주는 바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 이제 다른 친환경 자동차와 다르게 내연기관은 벌써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면은 목표가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나 이 많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내연기관의 향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이제 연소 시스템 쪽에서 뭐 초희박이라든지 노킹 프리라든지 이런 연소 기술들이 중요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 분사 쪽에서도 초고압 GDI, 다이렉트 인젝션, 그다음 요즘 또 물 분사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진 부품 쪽에서는 압축비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압축비 VCR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최근 도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최적화 면에서는 48V 시스템, 그다음에 버려지는 배기 에너지를 회수하는 회수 시스템, 이와 같은 연구 전략들을 도입하게 되면은 연료율 50% 이상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은 해야 될 솔루션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해야 될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 기관에서 이 많은 아이템들을 다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아이템별로 지원 정책이 있어야지만이 고효율 저공해 내연기관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엔진 기술에다가 바이오매스 연료라든지 CO2 프리 연료, 이와 같은 연료 기술들을 적용하면은 내연기관 열 효율이 더욱 향상이 돼서 만약 열 효율을 목표대로 한 50%가 넘고 그다음 신재생 연료를 한 20% 정도 사용하면은 전주기 분석에 의한 CO2 배출 면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충분히 전기 자동차와 경쟁할 만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신연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처리 최적 제어 이런 기술들이 현재 기술 개발 전략으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내연기관의 미래상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스파크 플러그에 의한 가솔린 엔진의 연소 방식과 자차커를 이용하는 디젤 엔진의 연소 방식이 따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장점들을 융합한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노킹에 대한 위험도를 없앤 자차화 연소라든지 디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PM이라든지 낙스 같은 유해 배출물을 줄이기 위해서 가솔린 엔진의 연소 패턴을 도입하는 HCV 엔진이라든지 이와 같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장점들만 딴 이와 같은 새로운 컨셉의 엔진들이 주류를 이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전체의 미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연기관의 효율을 극대화한 내연기관을 48V 시스템과 결합한 일종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와 같은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정책 제안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좀 안타까운 여러 기관에서 이제 소식을 듣기 요즘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좀 침체가 돼서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금난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에 어떤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많은 금융기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앞으로 없어질 산업이라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통해서 내연기관 향후 수십 년 동안 자동차의 주요 동력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제 바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에 따른 재정 악화로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재원 확보에 필요한 고효율 내연기관 과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 역시 또 최근 코비드 사태로 해외로부터 부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 항상 가능하도록 국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고도화를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로 보면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울대 민경덕 교수님께서 세계 정책 동향과 전생의 주기 분석, LCA 분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의 민경덕입니다. 저는 새로운 어떤 기술보다도 정책하고 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규지라든지 이런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세계 정책 동향과 LCA 분석입니다. 발표 내용은 첫 번째로 미래차라고 얘기하는 전기 동력원에 대한 판매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각국에서 지금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운 시각인 전 세계 주기 이런 것들을 LCA를 통해서 CO2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8년에 한 9,500만 대 차가 팔렸는데 그 중에 한 4.5%가 전기차하고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으며 2018년도에 한 전체 한 이 전기 동력원의 한 46%가 전기차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 판매 점유율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유럽에서는 그 전체 판매 한 그 5%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한 2.9%, 다음에 전기차가 한 1.9%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비중이 줄고 있으며 전기차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3.7%대의 그 판매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하이브리드 양산이 벌써 한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전체 그 판매 중에 한 20%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판매되는 걸 볼 수 있으며 전기차는 한 1%대 굉장히 미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예상대로 전기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2018년도에 전체 한 3.4% 굉장히 많은 대수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체 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각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수준, 일본보다는 좀 비리지만 한 6.8% 정도의 판매 비중을 좀 보고 있으며 최근에 전기차의 비중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느는 이유는 지금 CO2 규제가 그 테일파이프 규제인 탱크 투 휠 규제이기 때문에 CO2가 0인 이 전기차의 그 세금 우대, 그다음에 보조금, 특히 유럽에서는 슈퍼 크레딧 등에 대한 정책에 의해서 아마 올해 전기차의 판매가 더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신에너지차 보급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 세계 전기차의 한 48%가 반이 중국에서 좀 팔리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지금 일본에서 전 세계 판매량의 한 반 정도가 일본에서 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1년도 규제인 97g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아마 전기차에도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는 많은 양의 전기차들이 아마 판매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미국은 주 단위로 제로 에미션 비이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기차 보급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보급을 지난 10년 동안 많은 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대한 그 전망, 그다음에 계획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그 우리가 여기 그린카 발전 로드맵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예서였고 그 후에 10년인 올해 2020년에 한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노란 막대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작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2020년에도 거의 보게 되면 한 15만 대 정도까지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기 있는 까만 실선이 실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그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작년에 한 10만 대까지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달에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보게 되면은 올해 거의 한 10만 대까지 보급을 해서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가 한 20만 대까지 보급을 하는 정책을 예서했고 그 이후에도 21년, 22년에 거의 50%씩 증가해서 2030년에 300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는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하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급 로드맵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처음 발표를 해서 10년 후인 2020년에 거의 한 100만 대까지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실제 까만 실선이 현재 보급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그
2019년도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에 의하면은 거의 지금 올해 10,000대 이상 그 보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매년 그걸 2배 정도 늘려서 2030년에는 거의 80만 대 수준으로 굉장히 수소차에 대한 국제적인 그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그 전망을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또는 뭔가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충전소입니다. 아까 보신 보급은 사실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원해도 어떤 경쟁력, 시장 경쟁력이라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충전소는 정부가 그 정책대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 각국의 그 규제 현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올해 20만 대 전기차, 수소차의 개막을 열기 위해서 보조금을 57% 증가한 1조 1,500억 정도의 보조금을 풀어서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도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의 그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운행차, 특히 노경영차에 대한 그 지급 보조금을 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만약 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를 제한 다른 차를 사게 되면은 또 30%더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작차의 그 배출가스 관리를 좀 강화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1년 이후에 온실가스 기준 발표를 곧 해서 더 강화된 아마 CO2 규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은 작년 12월 달에 그 그린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유럽에서 수송 분야가 전체 한 25% 정도 CO2를 그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2050년까지 50%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발표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현재 한 97만 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를 2025년에 한 1,30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2030년 이후의 규제는 아직 없는데, 지금 현재 규제가 테일파이프의 기준인 탱크 투 휠 규제에서 LCA 규제로 갈지 아니면 웰 투 휠로 갈지에 대한 논의를 2023년까지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우리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연비의 그 규제를 좀 완화해서 연간 한 1.5% 정도 강하는 수준으로 해서 대폭 그 완화가 됐고요. 그러나 주 단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주 단위에서는 원래 오바마 정부 때 발표했던 연 5% 정도를 계속 그 시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연방 정부하고 지금 주 정부 사이에 약간의 지금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제로 이미션 비클에 대한 이거들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에 전기차하고 소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급을 더 강화하겠다. 이래서 원래는 2025년까지 크레딧이 20%였는데 이거를 25%까지 뉴 에너지 비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판매 비중을 굉장히 올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했는데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한 육성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누적 보급 벼스를 한 10,000대까지, 상하이에서는 충전소도 많이 설치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사실 작년에 이 NEV를 할 때 보조금을 하반기에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이 보조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NEV 비클을 샀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줄어들어갖고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판매 대수가 줄어갖고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 작년에 2030년에 대한 새로운 연비 규제를 발표를 해갖고 2010년 대비 약 한 32% 정도 향상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기존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만 연비 규제를 했었는데 향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수요도 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제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일단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테일파이프 규제인 탱크 투 휠 규제에서 세계 최초로 웰 투 휠 규제로 2030년부터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도 원래 일본의 독자 모델인 JC08에서 세계 모델인 WLTP 모델로 이렇게 규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LCA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규제는 테일파이프에서 CO2라든지 배출가스를 좀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나옴으로써 여기는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CO2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전생의 주기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나왔고요. 이거를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퓨얼 사이클하고 다음에 차량 비이클 사이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얼 사이클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유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수송하고 차까지 보내서 차에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정부터 해서 바퀴까지 해서 well to wheel이라고 하고, 다음에 vehicle 사이클은 뭐냐면은 우리가 광산에서 원석을 캐서 정제하고 가공하고 차를 만들고 다시 차를 리사이클링 할 때까지의 CO2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vehicle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를 비교할 때 차의 생산, 다음에 차의 소비, 차의 운행 이런 전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CO2를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글로벌한 CO2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요새 대두되고 있어서 이게 LCA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유럽에서 발표된 자동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솔린, 그리고 디젤, 다음에 이것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LCA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솔린 자동차는 전체 171g이 나오고 있고, 전기 자동차는 117g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솔린 자동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한 30% 정도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두 번째 칼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은 가솔린 연료, 디젤 연료, 전기, 수소에 대한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 소위 말하면 CO2가 전혀 없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부터 하게 되면은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공이 거의 유사한, 소위 말하면 차를 생산할 때 또는 전기를 생산하고 이걸 운반할 때, 또 연료를 생산하고 운반할 때 들어가는 CO2만 발생되기 때문에 모든 동력안에 대한 CO2 값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까 거는 이제 유럽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자동차 공학회에서 처음으로 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전생의 주기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차종이 나와 있습니다. 아반떼, 여기 아이오닉, 여기 코나 전기차, 여기는 SUV를 4대를 지금 비교했고요. 맨 끝에 있는 게 넥소, 퓨얼셀 수소전기 자동차를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전기를 생산할 때 그리고 차를 생산할 때 많은 CO2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CO2의 수준이 여기는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한 30%가 적고 디젤차보다는 한 25%가 적은 수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주행 거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나가 한 360km 정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나하고 여기 있는 아반떼 가솔린 디젤을 비교하게 되면은 한 20% 내지 한 30% 정도 차이가 있다. 물론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의 생산이라든지 이 배터리를 생산할 때 나오는 발생하는 CO2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하이브리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동등 수준이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면은 CO2의 배출량이 전기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여기 있는 SUV 쪽을 보시게 되면은 요 맨 두 번째 것이 이제 테슬라 모델 X인데
이것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1km를 가는데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CO2 발생량이 다른 그 디젤차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컬럼이 수소차입니다. 제일 적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수소의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LCA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기반을 해갖고 우리가 CO2에 대한 규제 대응을 해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CO2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발생할 때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낙스의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의 주 소스인 낙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발전 믹스를 보게 되면은 석탄이 한 4%, 천연가스가 한 24%, 그다음에 원자력이 한 27%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유연탄을 좀 쓰고 있고요. 요 발전이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주인 믹스이고요. 요게 이제 LNG를 좀 보고 계십니다. 이게 LNG가 상대적으로 낙스 양이 좀 적어 볼 수 있고, 벙커 CU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낙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발전 믹스를 보고 전기차를 우리가 사용할 때 1km를 달릴 때 얼마만큼 발전소에서 낙스가 나오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도양 요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약 한 30mg, 그러니까 1km를 달릴 때 한 30mg의 낙스가 발전소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것이 가솔린, 디젤의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상태의 규제치입니다. 그 수준이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자세히 또 차량 비교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PM10입니다. 미세먼지 중에서 큰 건데요. 사실 PM2.5는 지금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PM10에 대한 측정량을 갖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석탄 발전소, 이것이 이제 벙커 CU, 이게 LNG. 그래서 LNG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 믹스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한 1.2mg 정도의, 그러니까 전기차를 1km 주행할 때 한 1.2mg 정도의 PM10에 해당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에서 나온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처음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실제 테일파이프에서 낙스가 얼마큼 나오느냐,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차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할 때까지 낙스가 얼마큼 나오는지, 이거는 웰 투 휠 개념의 낙스 배출량을 차종별로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세 칼럼 뭐냐면은 배기가스 규제가 RD 규제가 나오기 전인 2014년도 유로6일 때 디젤차에서 나오는 낙스입니다. 여기서 짙은 회색은 뭐냐면은 테일파이프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녹색은 뭐냐면은 우리가 연료를 생산할 때 정유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연료를 정제하고 이거를 태울 때 나오는 낙스이고요. 여기 있는 보라색은 뭐냐면은 수송하고 내가 이거를 배분할 때 또 차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또 낙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옛날 디젤차는 거의 한 10배 수준의 낙스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디젤 게이트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규제인 RD 규제가 2010년부터 적용됐습니다. RD 규제가 있는 이후에 디젤 차들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여기 회색이 실제 테일파이프에서 나오는 낙스량입니다. 이건 실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신 전기차가 있고, 여기 이제 수소 전기차를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스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다음에 수소를 배분하고 공급할 때 이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량만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CO2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소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전 단계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산할 건가,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가 로우 카본 포프린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전기 생산, 수소 생산, 다음에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새로운 가솔린, 디젤 엔진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율에 대한 연구,
다음에 물론 고효율, 우리가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고효율 연구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하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가 탱크 투 휠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또는 수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2030년, 40년에는 상당 부분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CO2를 줄이기 위해서 테일파이프 기반의 연비 CO2 정책에서 장기적으로 LCA 기반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적 기준에서는 수송 분야에서 CO2를 줄이기 위해서 고유화, 다음에 저탄소 연료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기술 발전을 위한 생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각 부문을 담당하신 위원장님께서 각 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드렸고요. 이후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발표한 내용의 요점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차례대로 볼 때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전기차는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와 더불어서 이 연료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장 청정한 기술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입니다만 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저장하고 공급하는 과정의 인프라 구축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구성 향상, 효율 향상, 최적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김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분명히 지원이 필요한, 보조금도 필요하고 세제 감면도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자립할 때까지. 이 경우는 배터리 전기차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배터리 전기차도 전기가 재생에너지의 근거에서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과정에서 공해 없는 그런 수송 동력원이 될 수가 있는데 대신 기술적으로 아직 배터리 밀도가 동력 밀도와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주행거리도 아직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산업 생태계 육성과 기반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처럼 주행거리가 600km 이상 그리고 충전 시간이 15분 이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자립하고 경쟁력 있는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력원에 전동화 기술을 동원을 해서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CO2를 저감하는 기술이 되겠는데 여전히 시스템이 복잡하고 가격이 좀 높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0년이 넘게 우리 자동차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동력원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CO2와 공해 배출 문제 때문에 규제나 또는 퇴출의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고 2030년을 바라보면서는 50%가 넘는 열효율 기술 그리고 신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소중하게 다루고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금 민경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자동차 동력원의 친환경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차량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연료부터 그리고 연료 공급 그리고 모든 부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또 에너지 사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생산과 고효율 동력원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력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장기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제적 대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초석으로서 기술 개발을 화두로 삼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아주 냉정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전생의 주기 분석을 통한 분석 그리고 평가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3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자동차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때 단순한 차량 단위에서 평가 이상의 모든 고려사항을 에너지 기술 전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단순한 차량 단위의 친환경성을 넘어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고 기술성과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술 개발과 시장 형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분명히 이상적으로는 청정한 자동차 동력원을 개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보조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이거 경제성을 해치고 결국은 자동차 시장에 위협이 될 소지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성급하고 편향적인 정책보다는 경제성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 기술 및 정책 로드맵 연구를 지난 3년 동안 하면서 첫 해부터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좀 우화적으로 그렸지만 어쨌거나 내연기관 효율 개선과 전기동력차 핵심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 개발의 동력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칫 지나친 규제 또는 퇴출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나 또 과도한 보조금, 연구개발비 대신 보조금을 쓰면서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감소를 겪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